다음에 얘기해볼 경기는 휴스턴 텍사스와 신시내티 벤갈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휴스턴 텍사스가 30대 2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지금 강력한 루키 오브 더 이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스트라우드가 이날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시내티 벤갈스라는 대어를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루키 중에 1등이다를 넘어서서 음, 그러니까 어떤 팀의 전체적인 능력치를 고려했을 때 쿼터백이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냐.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탑 10은 뭐 확실한 것 같고 뭐 그 이상도 한번 뭐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좀 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휴스턴이라는 팀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줄은 정말 좀 음.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스트라우드의 행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팬덤에서는 이제 스거영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조금씩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1라운드 전체 1번인 0보다는 지금 2번 픽인 스트라우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피해가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제 스트라우드의 장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플레이메이킹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그 케이오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꼽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인데 이거를 신인 쿼터백이 갖고 있다. 이 선수는 좀 대형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음, 사실은 이날 뭐 세 개의 턴오버가 있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음, 기록적으로 아주 깔끔한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리를 했고, 어, 좀 턴오버가 많았지만 어쨌든 뭐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과감한 시도들을 했다라는 음, 점을 좀 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날 이제 마지막 공격에서 결국 뭐 위닝 필드골을 이제 차려주는 또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마무리를 잘했다 이 점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뜩이나 뭐 휴스턴이 원래도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 마땅한 선수가 없지만 음, 그 중에서도 이제 데미언 피어스라던가 니코 콜린스라는 이제 핵심 선수들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데빈 싱글털이라던가 음, 뭐 노아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뭐 150야드, 172야드씩을 해내면서 정말 엄청난 기록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스트라우드가 이런 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좋은 게임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키커 카이미 페어번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주에 러닝백이 이제 키커로 활용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던 텍사스였는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제 그 맷 아멘돌라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 맷 아멘돌라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첫 경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시선이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아멘돌라가 뭐 끝나기 필드골 포함해서 6번의 킥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또 자신의 이제 텍사스에서의 첫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음, 이 페어베어니 뭐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뭐 돌아온다면 이제 다시 또 백업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뭐 키커라는 포지션이 또 돌고 도는 또 이렇게 음, 이적이 또 많은 포지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하나의 뭐 성공 사례를 뭐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다른 팀들도 또 주목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뭐 음, 당장 휴스턴에서 자리를 잡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자신을 좀 증명해냈고 뭐 다음 음. 기회를 잡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벵갈스가 4연승 행진을 이 경기 전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이 텍산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4쿼터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죠. 이제 연속해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비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제 추격에 성공했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역전을 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음.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타일러 보이드가 이제 폭발적인 야드애프터 캐치를 선보이면서 음, 64야드를 단숨에 전진했어요. 그러면서 휴스턴 레드존까지
뭐 거의 풀패스로 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벵갈스가 좀 대역전극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색을 당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다시 야드를 물러났고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버로우가 이 다시 한번 타일러 보이드에게 엔드존에 패스를 던졌는데 음, 이거를 이제 사실 상대 수비에 컨택이 없었던 상황에서 보이드가 드랍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필드골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이게 어, 휴스턴의 이제 마지막 또 결승 필드골 드라이브를 어떻게 보면 좀 빌미를 만들어준 셈이죠. 예, 그러면서 벵갈스가 좀 이길 수 있었던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음. 이게 뭐 어쨌든 이 경기도 이 경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뭐 일단 지금 결과 나왔으니까 오늘 오전 지금 이제 금요일 밤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전에 이제 thursday 풋볼 경기를 하잖아요. 레이븐스랑 경기 도중에 제드비안 클라우니 선수의 이제 태클을 받는 과정에서 손목에 좀 부상을 입었던 이조 버로우 선수가 결국 손목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필드 위에서 공을 던질 때 좀 통증을 느끼는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사이드라인 나와서 이렇게 그 던지는 신용을 할 때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국 인제 오늘 경기에서는 더 이상 인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뭐 부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얼마나 길게 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잠정적으로는 인제 시즌이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기 때문에 뭐 '시즌 아웃 부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인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어쨌든 벵갈스에서 버로 선수가 차지하는 전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과 별개로 조 버로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버로 선수의 부상이 일단은 좀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이 여부에 따라서 올 시즌 벵갈스의 성적도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탈 기간이 길어질수록 벵갈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이제 그에 비례해서 좀 떨어진다고 음. 봐야겠죠. 그래서 뭐 벵갈스가 이제 아마 곧 발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팬들도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츠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7대 19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 경기가 그 미니애폴리스 미라클 경기에 또 음, 리매치 성격을 갖는 그런 매치인데 이날 또 조슈아 dobs가 다시 한번 또 미라클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obs가 이날 268 패싱 야드에 1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44 러싱 야드에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직접 기록을 하면서 뭐 또 한 번에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음. 특히 그 2쿼터 중반에 나왔던 이 러싱 터치다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이게 포켓 빠져나와 가지고 직접 러싱 터치다운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좀 뭐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인제 전반에 이미 24대 3 으로 게임이 터지는 그런 인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인제 나중에 세인츠가 추격을 해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건 바이킹스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경기만으로 인제 뭐 '조슈아 dobs의 퍼포먼스를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커크 커즌스 돌아와도 자리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인제 음, 어 바이킹스 쪽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더욱더 가산점을 주고 싶은 게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 돌아오질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IR은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 인제 다시 경기에 나설 수는 있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저스틴 제퍼슨이 없는 상태에서 두 경기 연속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dob스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한 가지 버프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요 정도의 위력인데 넘버원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미네소타의 공격력이 더욱더 파괴적일 수도 있겠다. 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제퍼슨만
리시빙 옵션인 팀이 아니에요. 또 TJ 호킨슨이라는 또 좋은 타이트엔드가 같이 옆에 붙어 있기 음, 때문에 뭐 dob스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또 자기의 발까지 포함해서 네, 다양하게 좀 공격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음. 특히나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컬 커즌스가 있을 때와 이 조슈아 dobs가 있을 때 경기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즌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호킨슨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11개 캐치에 134 야드 그리고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줬고 수비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제 색 3 개, 테이크 포 로스 5 개, 7 번의 쿼터백 히트에 인제 인터셉션도 2 개를 만들어냈었는데 특히 인제 경기 막판에 인제 주 데리카 선수가 빠지고 인제 제이미스 윈스턴이 나오면서 세인츠가 후반전에 인제 추격을 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시점에 바이런 머피, 매카이 블랙먼 이 두 명의 선수가 각각 이제 연달아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세인츠의 추격을 뿌리치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뭐 패배도 패배지만 또 이 음. 주전 쿼터백 데릭 카가 컨커션으로 이제 이탈을 하고 경기를 음. 끝마치지 못한 것이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인제 그 공격 드라이브에서 인제 데리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나오자마자 인제 올라베랑 터치다운을 만들어 냈고 그다음 드라이브는 인제 펀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다다음 드라이브에서 이제 또 터치다운 패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었던 세인츠였는데 이후에 인제 4쿼터 들어가 가지고 인제 그 귀신같이 연속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또 저희가 인제 윈스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뜨거울 땐 그 어떤 선수보다 뜨겁지만 또 차가울 땐 그 어떤 선수보다 한없이 차가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한 경기 안에서 그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결국 인제 마지막에 헤일 메리를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인츠는 뭐 최근에도 이제 크리스 올라베의 좀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또 다른 리시버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음. 마이클 토마스가 이 경기 전에 이제 폭력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제 이 경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로 임팩트는 크게 있진 않았고요. 어 그 토마스가 사는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가 봐요. 뭐 공사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위협을 하고 뭐 이런 혐의로 인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그 상대 남자가 마이클 토마스 집 앞에 차를 세운 모양이에요. 뭐 음. "차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인제 차에 벽돌 던지고 막 이런 이슈가 좀 생겼는데 참 그 전성기 때는 뭐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로 군림을 했었던 마이클 토마스지만 이제 뭐 전성기도 한참 지났고 그러면 이게 그 경기장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변 동료들에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만약에 추가적인 징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음. 토마스가 사실 지금 그렇게 팀에서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음. 설령 한두 경기 결장이 되더라도 뭐 당장 팀의 전력에 뭐 큰 타격이 간다? 이런 생각은 음. 들지는 않지만 네.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음. 들어요. 예, 뭐 올라베도 그렇고 토마스도 그렇고 팀의 뭐 오펜스에서 뭐 나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필드 밖에 사고를 친다는 거는 좀 뭐 데니스 앨런 감독에게도 좀 골머리를 앓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한두 경기 결장이 아니라 10 경기 결장을 받아도 마이클 토마스가 사실 그렇게 팀에 플러스가 되는 선수는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나중에 차후에 징계를 받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애틀랜타 팔컨스와 애리조나의 경기가 인제 또 펼쳐졌는데 이 경기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25대 23 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카일러 머리 선수가 돌아왔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아마도 이 애틀랜타와의 홈 경기가
머리에 복귀전이 될 것 같다. 뭐 여러 뭐 타임라인 상이라던가 뭐 상대라던가 경기장을 치르는 지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 음, 이 애틀랜타와의 경기가 그래도 좀 머리 입장에서는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준비가 될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 경기에 나왔고, 정확하게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실전 필드 위에 나선 거였더라고요. 네,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음, 뭐 경기 감각에 대한 뭐 염려라던가 뭐 조금 뭐 패스 정확도가 좀 무뎌지지 않을까? 뭔가 발이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딱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정보를 모른 채로 봤다면, 그냥 계속 시즌을 레귤러하게 뛰어왔던 선수라고 느껴질 만큼, 네, 뭐 좋은 경기력, 그다음에 본인의 음. 장점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 상황 보면 서드 앤 텐 상황에서 이제 색을 당할 뻔했던 위기를 탈출해서 역시나 제 자신의 강점인 또 속도를 보여주면서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장면. 그리고 그 트레이 맥브라이드에게 이제 딥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패스들이 이 카일러 머리가 가장 좀 좋았던 시절에 나왔던 플레이였거든요. 그런 플레이들을 이 경기에서도 인제 볼 수 있었다는 것.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특히 그 이제 머리가 아무래도 좀 신장이 작기 때문에 음. 좀 포물선을 높게 해서 이렇게 뒷볼을 많이 던지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좀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이 맥브라이드에게 연결됐던 뒷볼도 뭔가 머리의 시그니처 궤적으로 좀 날아갔다? 음.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머리가 이날 249야드에 뭐 터치다운 패스는 없었고 뭐 한 개 인터셉션이 있기는 했지만 뭐 33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뭐 복귀전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대 태클이나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음. 뭐 애리조나가 이미 뭐 2승 8패까지 좀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음.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를 상대해야 하는 팀들 아직 이 카디너스를 만나지 않은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것 같다. 네. 음.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라는 아주 이제 매서운 고춧가루가 지금 뭐 나타났기 때문에 음. 상대하는 팀들이 좀 껄끄럽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저희 팀의 어떤 픽 순위와 관련된 그런 또 승리이기 때문에 이게 애리조나가 또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거든요, 지금. 음, 근데 그런 애리조나가 지금 귀한 1승을 승을 거뒀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복귀전에서 바로 첫 승을 거뒀다. 이런 부분이 뭐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음. 그리고 뭐 궁금한 거는 이제 카일러 머리가 사실은 약간의 이제 태도 이슈 이런 것들이 음. 좀 근년에 있었는데 이 장기간의 부상이 뭔가 뭐 좀 신체적인 요소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 음. 좀 필드에 떠나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뭐 여러 가지 음. 자기의 삶이라든가 태도를 좀 둘러보고 풋볼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머리가 그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보냈다면 분명히 정신적으로는 더 성숙한 뭐 카일러 머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음. 해봅니다. 네. 펠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펠컨스가 인제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선발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제 원래 본인들의 플랜인 러싱 게임의 비중을 좀 높이는 뭐 그런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날 이제 41 번의 러싱 시도, 패싱 시도 21번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이제 러싱 패싱 비중을 갖고 가면서 러싱에 인제 집중을 했었던 오펜스였는데 시도 대비 그 결과가 글쎄요. 일단 뭐 러싱에서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만 패싱에서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면서 쪼끔 이제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팀 전체 패싱 전진 야드가 70야드밖에 되질 않았더라고요. 예, 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음, 하루였던 것 같고, 네, 그마저도 이제 타일러 하이니키가 이제 4쿼터 초반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치르지를 못했어요. 예, 음, 그러면서 다시 데스몬드 리더가 이제 필드 위에 출격을 했었는데, 리더가 자신의 발로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네, 수비가 이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일단 이제 뭐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되는 펠컨스이기 때문에 하이니키 선수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데스먼드 리더도 사실은 다시 주전 쿼터백 자리를 넘겨받기에는 시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하이니키가 물론 들어와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이니키도 냉정하게 따지면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했느냐? 그렇다고 얘기하긴 또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주 차 이후에 누가 선발 쿼터백으로 나설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 디트로이트와 LA 차저스의 경기였는데 음. 이번 주 최고의 난타전이었어요. 그래서 41대 38로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디트로이트가 이제 시즌 7승째를 거뒀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되겠고 고프가 이제 턴오버 없이 333야드에 2개 터치다운. 역시나 이 자신의 그 앞만 든든하다면 확실하게 슛아웃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쿼터백이다라는 걸 이 경기에서 또 한번 보여줬었던 것 같고 넘버 원 투 러닝백 듀오 데빈 몽고메리, 자미르 깁스 이 두 선수가 합산 193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 3개. 그리고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선수가 이날 156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정말 뭐 이 쿼터백, 러싱 자원, 그리고 리시빙 자원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균형을 잘 이뤘던 라이언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뭐 40점을 넘게 득점했다는 것 자체도 뭐 놀랍기는 했지만 음. 경기 막판에 좀 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 저는 좀 음.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38대 38로 맞서던 이제 경기 종료 1분 47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라이언스가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 진영 26야드 지점에서 fourth and two까지 이제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음. 이제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죠. 네, 물론 뭐 100% 성공이라는 건 없지만 음. 높은 확률로 뭐 3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음. 대개는 이제 이 필드골을 시도해서 일단 우리가 석점의 리드를 가지고 잘 막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뭐 보통의 뭐 논리의 흐름이고 뭔가 대부분의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라이언스가 과감한 고포를 시도를 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사실은 뭐 실패하면 일단 동점은 동점대로 되는 거고 상대에게 음. 공격권을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끝내기 필드골을 얻어 맞을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실패하고 만약에 패했다면 또 많은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기도 했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이 고프가 라포르타에게 6야드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시간을 태우고 이제 끝내기 필드골을 넣을 수 있는 그걸 확정할 음.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었던 그런 라이언스의 공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으면 글쎄요. 실패를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면 어 충분히 이제 그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좀 음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쇼부를 봐야 된다.'라는 인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차저스가 이날 보면 그 이 쿼터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필드 골을 만들어 내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남으면 터치다운 얻어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시간 주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도박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계속해서 인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지 않는 그 도박이 도박이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맞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몇 가지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음. 고포를 시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네, 그다음에 지금 이번 경기가 굉장히 이제 하이 스코어링 게임, 그다음에 슛아웃 음.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터치다운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배제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경기 흐름을 잘 읽었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모든 결정에는 사실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틸러스 경기여서 뭐 10대 6이다. 뭐 이런 음.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이제 로우 스코어링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격팀이 도박을 거는 거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음. 이게 좀 많은 점수가 나고 있는 이런 경기 양상이라는 걸 잘 캐치하고 예, 그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차저스는 인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격진은 사실은 제 역할을 다 해 줬습니다. 음. 이 쿼터 중반부터 마지막 공격까지 5번의 드라이브가 다 터치다운으로 끝났으면 이거는 공격진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인제 욕먹어야 되는 건 누구다? 인제 수비 쪽인데 41 점을 얻어맞았다? 이거는 인제 뭐 수비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인제 디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감독이잖아요. 콜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플레이 콜링을 하는 수비 쪽이 문제다? 이거는 글쎄요. 이 경기를 통해서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진짜 핫시트에 앉았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경질을 해야 된다는 여론과 기사들도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음. 이날 뭐 500야드 이상을 내주고 뭐 40점 이상을 실점한 것도 문제지만 음. 사실 차저스의 이제 그 수비 뎁스 차트를 보면 도저히 좀 믿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음.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탤런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점과 야드를 내준다고? 이게 좀 상상이 잘 음. 되지 않는 정도인데 차저스가 이제 이번 시즌에 30점 넘게 허용하면서 패배한 경기가 이제 3번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음. 돌핀스, 칩스, 그리고 이제 이날 라이언스와의 음. 경기였는데 이 세 경기의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상대 넘버 원 리시빙 옵션을 전혀 좀 막지 못하고 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좀 내줬다는 거라는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타이렉 힐에게 215 야드를 내주면서 36 실점. 그다음에 트래비스 켈시에게 179 야드를 이제 헌납하면서 31 실점. 그리고 이날 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도 156 야드를 이제 전진을 했고 차저스는 음. 이제 41 점을 실점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 모두 사실 뭐 어떤 팀이 막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제 막기가 쉬운 선수들은 아닙니다. 이제 리그를 음. 대표하는 아주 좋은 스킬 플레이어들인 것은 맞지만 음.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매 경기 이렇게 200야드, 뭐 179 음. 야드, 156야드를 찍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상대의 어떤 넘버원 리시빙 옵션을 왜 제어하지 못할까? 예, 결국엔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1대1로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세컨더리 선수가 없다는 점. 네, 음. 그리고 사실 제이씨 잭슨에게 그런 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했고 이제 팀을 또 떠났죠. 예, 그리고 음. 두 번째는 뭐 1대1로 안 된다면 사실 팀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떤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전략의 부재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음. 이게 비단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세 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쎄요. 뭐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대의 넘버원 그냥 옵션, 이게 러싱이 됐든 리시빙이 됐든 이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 선수에게는 굉장히 크게 당했다라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올 시즌에 이제 정상적인 폼이 아닌 데릭 헨리에게 거의 100야드 가까이 허용을 한다던가 조시 제이콥스에게 또 100, 뭐 한 30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 되는 그런 또 야드를 허용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2주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시디램 선수에게 한 120 야드 가까이 또 허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대의 어떤 이제 키 플레이어를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뭐 이게 재능이 없느냐?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제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스탠리 감독이 이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플레이 콜링 권한은 뭐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팀에 큰 변화를 줄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잘못하니까 욕은 먹겠지만 욕 먹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일단은 좀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지금 차저스에게 큰 변화를 가져가려면 이제 스탠리보다 더 윗선에서 이제 스탠리를 쳐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뭐 그럼에도 일단은 차저스 입장에서 뭐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제 저스틴 음, 허버트의 경기력이 이제 온전히 살아났다는 점이죠. 네, 사실 음, 손가락 부상 여파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손에 뭐 부목 같은 거를 대고 또 뭐 경기에도 출전하고 이제 했었던 이 차저스의 허버트였는데, 음, 어, 이번 이제 10주차 경기가 끝나고 11주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부목을 제거하고 훈련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도 이런 이제 테이핑 없이 뭐 나설지는 좀 두고 봐야겠으나 음. 어쨌든 이제 거의 100%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이날 보여줬던 공격력이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부상이 거의 다 이제 나았다고 하니까 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또 키너 앨런 선수가 11번의 캐치 175야드 터치다운 2개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차저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29대 2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4쿼터에 좀 뒤늦게 양 팀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4쿼터에 좀 불탔던 경기였는데 결국은 홈팀 시애틀이 제이슨 마이어스의 끝내기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시애틀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주 이제 레이븐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 여파에서 좀 한 주 만에 리바운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지노 스미스도 뭐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인 369야드를 던졌고 이제 턴오버 없이 또 두 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아주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음. 타일러 로켓 선수가 이제 이날 그 지노 스미스의 경기력을 평가했던 얘기가 있는데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잘 읽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패스를 던져야 될 타이밍을 잘 찾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노 스미스가 이렇게 좀 턴오버 없이 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다면 이제 시애틀은 뭐 여전히 뭐 플레이오프 이제 그 이상을 또 노려볼 만한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진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가 이 시애틀 유니폼을 입은 뒤에 첫 번째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 보이엠 아페라는 또 이 패스러시어가 지금 7경기 연속 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시애틀 프랜차이즈 신기록까지 또 세우는 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음. 어차피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NFC 서부지구 이제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켜낸 시애틀인데 향후 일정이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경기들을 좀 잘 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옥스가 되겠고,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램스와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램스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실 지구 라이벌 상대로는 항상 좀 까다로운 팀이었었거든요. 네. 당장 이제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맞대결에서 패배를 했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램스와의 경기 사실 좀 가볍게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 뒤에 이제 나이너스, 카우보이스, 나이너스, 이글스 이 4연전이 정말 죽음의 4연전이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경기가 다 뭐 시애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다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글쎄요. 뭐 램스와의 경기 포함해서 2승 내지는 3승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거가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2승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1승 내지는 승리를 못 거둔다? 이러면 저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 역시도 굉장히 좀 캄캄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이너스 카우보이스, 나이너스 이글스 4연전을 이 NFL에 있는 팀들한테 이제 스케줄을 모두 똑같이 던져준다면 음, 몇 팀이나 1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음, 정말 뭐 강력한 뭐 상대들과 지금 연달아 붙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음, 시애틀이 정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팀인지를 한번 좀뭐 입증할 수 있는 뭐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좀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샘 하벨 선수가 이날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12 패싱 야드 3개 터치다운. 뭐 하벨이 해줘야 될 역할은 거의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원래 1라운드 선수들을 모아놨던 이 D라인에서 지금 몬테 스웨트, 체이스 영 이 두 선수가 빠졌잖아요. 이 두 선수가 빠진 빈자리가 좀 느껴졌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노 스미스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패싱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팀의 이제 패싱 공격은 좋았지만 또 러싱 공격이 지금 70야드가 채 되질 않으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또 페인이었다고 봐야겠죠. 음. 거기다가 이제 그 올해 1라운드 전체 16번에 뽑았었던 코너백 임매뉴얼 포브 주니어 선수가 이날 이제 타일러 로켓 선수에게 헤드 투 헤드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음, 이 선수가 사실 그 뭐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주전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백업 멤버로 밀려났거든요. 모처럼 이날 이제 선발 출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과다하지 않았나. 좀 무리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1라운드 픽 선수니까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리라 생각은 됩니다. 예, 음, 뭐 다음 경기 예, 뭐 설령 뭐 주전으로 밀려나더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출전 기회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 어쨌든 뭐 좀 데뷔 시즌이 이제 험난하다는 것만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워싱턴 커맨더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16대 12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게 프라임타임 경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프라임타임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양 팀이었고 결국 이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 경기 전에 이 NBC 쪽에서 이제 그 플렉스라고 이제 스케줄을 바꾸는 그런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뭐 타이밍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만큼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좋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인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뚜껑을 열어 보니까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이제 그 에이단 오코넬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153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 굉장히 평범한 기록을 작성을 했고 조시 제이콥스가 이제 4쿼터 막판에 펌블을 인제 허용하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날 이제 116 야드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날 승리에는 제이콥스의 러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제 로버트 스필레인 음. 선수가 이제 상대의 아주 클러치한 상황을 끊어내는 이제 멋진 음. 인터셉션을 만들어주면서 이 저득점 양상의 게임에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주장도 맡으면서 이제 커리어 할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는 로버트 스필레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예전에 뭐 텍산스 그리고 스틸러스를 거쳐서 이제 레이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올 시즌에 인제 그간 인제 앞선 두 팀에선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인제 손 골절이 되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손의 상태도 100%는 아닌데 '이런 플레이를 해내고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제츠도 마지막에 뭐 헤일 메리까지 시도를 하면서 뭐 음. 대역전승을 노려봤는데 이제 그 부분도 수비 선수들이 또 깔끔하게 끊어내면서 승리를 음.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더스가 이날 인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페이트리어츠가 코너백 잭 존스 선수를 웨이버 공지를 했거든요. 그 선수를 클레임을 걸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더스의 임시 감독이 안토니오 피어스잖아요. 안토니오 피어스가 첫 그 코칭 커리어 시작이 고등학교 팀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선수가 잭 존스라 그래요. 음, 그 인연으로 인제 잭 존스를 인제 레이더스가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고등학교 은사를 인제 프로 무대에서 또 재회를 하게 된 잭 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게 딱 4점 차이로 끝난 경기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 비는 점수를 언제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후회가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인데 그 전반에 이제 사이드라인을 밟으면서 지금 원래는 터치다운이 됐어야 될 플레이가 이제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었던 예, 음. 그러면서 결국 필드골로 끝나고 말았던 이제 그 드라이버가 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그 마지막에 파일런을 향해서 몸을 던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거 했었습니다만 비디오 돌려보니까 인제 발이 살짝 밖으로 나갔었던 인제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터치다운이 되었더라고 하면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도 16대 16 동점이고 사실 인제 그게 터치다운이 됐었으면 경기의 운영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제츠로서는 역시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제 잭 윌슨 선수의 인제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날 이제 뭐 패스 성공률도 58.9% 썩 높지 않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하나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인제 이날 그 포켓이 뚫렸을 때 색 위기에서 빠져나가서 인제 스크램블링으로 기록했던 야드가 54 야드 적지 않은 야드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 저희가 알고 있던 잭 윌슨 선수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어깨는 강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선수가 몸놀림과 발놀림은 기민하고 민첩하지만 포켓 프레젠스가 떨어진다. 약간 요런 것들 뭐 인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또 하나 인제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날 이 쿼터 중반쯤에 서드 앤 원 상황에서 이제 나다니엘 해켓이 플레이 콜링을 하는데 플레이 콜링을 하는 장면 다음에 이 방송국 놈들이 역시나 애런 로저스의 얼굴을 딱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플레이 콜링을 듣고 있는 애런 로저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플레이 컨버전을 못 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애런 로저스가 이래서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 될 수 있었구나. 짬바 어디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제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음. 요 좀 깨알 같은 장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음. 에런 로저스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복귀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더라고요. 음. 12 월에 이제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인제 밝힌 애런 로저스입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거 안다."라고 인제 얘기를 또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로저스가 빠르게 돌아오는 게 의미가 있는 타이밍이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제츠가 로저스의 복귀 전까지 최소한 5할 승률 정도는 맞춰 놔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사실
지금 AFC가 5할 갖고는 명함을 내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5할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잔여 일정들을 살펴보면 제츠가 지금 펠컨스, 커맨더스, 페이트리어츠 이 세 팀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상대해야 되는 팀들이 현 시점에 다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당장 빌스, 돌핀스 이 두 팀을 인제 향후 2 주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기가 참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빌스의 폼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돌핀스와의 맞대결이 2번 다 남아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것 같고 현실적으로 로저스가 돌아와서 100% 컨디션이 아님을 감안을 했을 때 로저스가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돌아왔을 때 더 빨리 돌아오는 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더스도 지금 뭐 아주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주전 쿼터백을 벤치로 안 치고 경험이 없는 이제 신인 쿼터백, 그다음에 뭐 특급 유망주도 아닌 이제 중간 라운드에 음. 뽑았던 이 신인 쿼터백을 주전으로 쓴다는 게 팀의 이제 당초 시즌 구상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 이러한 팀을 상대로도 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는 네, 제츠 역시 지금 플랜대로 가고 있지 않음을 좀 잘 보여주는 이제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런 로저스가 만약에 12월에 정말 복귀를 한다면 네, 음. 그때까지 잭 윌슨이 좀 발판을 잘 닦아놓는 게 좀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인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 정리를 해 보고요. 네, 이제 마지막 경기 이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덴버 브론코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24대 22로 이날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음, 오랜만에 보는 정말 니가 가라 하와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 마지막에 게임 위닝 필드 골 장면만 봐도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장면만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윌러츠가 41 야드짜리 필드 골 시도를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스 수비가 12 맨 온 더 필드 반칙을 범하면서 이게 36 야드짜리 끝내기 필드 골 시도를 브론코스가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인제 브론코스가 이번엔 성공을 시켰고 경기를 글쎄요. '승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작부터 인제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출발을 했었던 브론코스였는데 이날 경기 그 빌스의 포스 다운 컨버전 실패까지 포함을 하면 총 5번의 턴오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인제 덴버의 수비진이 굉장히 열일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러셀 윌슨 선수가 큰 무리 없이 2개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시켰고 이날 그 끝내기 필드골 포함해서 인제 윌러츠 선수가 4개 필드골 모두 성공하고 수비 쪽에서 특히 그 저스틴 시몬스가 이날 펀블 유도에 인터셉션까지 이 2개의 턴오버를 또 만들어 주는 특급 활약을 하면서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빌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사실 제임스 쿡은 꽤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음. 그렇게 많지 않은 러싱 시도에도 100야드를 넘겼고 러싱 시도당 거의 9야드 넘게 이제 전진을 했었더라고요. 네, 음. 그만큼 사실 빌스가 지금 러싱 공격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날만큼은 좀 제 역할을 했었는데 음. 막상 또 다른 부분들에서 잘 풀리지를 않으면서 이제 패하고 말았어요. 음. 특히 그 제임스 쿡 선수가 4쿼터에 그 러싱을 하다가 공을 펀블을 했는데 튀어오르는 공을 다시 잡아서 전진하는 장면이 좀 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뭐 제임스 쿡 선수의 활약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좀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넘버 원 리시버 스테폰 딕스 선수가 이날 3개 캐치 34 야드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워졌던 부분이 특히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제 앨런이 인제 개막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를 또 펼치고 말았는데 이날 177 야드의 인터셉션 2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최근에 6 경기 연속 인터셉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셉션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빌스의 문제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4경기에서 이렇게 되면 1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3패 중에 1패가 벵갈스와의 경기를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두 팀이 패츠랑 브론코스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구단 수뇌부 쪽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성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버팔로 빌스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켄 돌시를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 인제 쿼터백 코치였던 조 브레이디를 임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앉혔는데 이 사람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LSU가 그 조 버로우, 저스틴 제퍼슨, 자마 체이스 그리고 뭐 클라이드 에조엘레어 뭐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할 때 그때 당시 인제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를 맡았었거든요. 어 그때 인제 와이드 리시버 코치 겸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뭐 이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후에 인제 펜서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중간에 인제 경질이 되고 지난 시즌부터 인제 빌스에서 쿼터백 코치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임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사실 인제 펜서스 시절을 생각을 해 보면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펜서스와 이별하는 과정도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조 브레이디가 젊은 코치이기도 하고 어 사실 이제 펜서스와 빌스는 상당히 좀 다른 팀이잖아요. 선수들 구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봤을 때 또 이 조 브레이디가 팀을 또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조 브래디 코치가 처음 이 프로에 왔을 때는 뭐 넥스트 션 맥베이나 뭐 넥스트 뭐 카일 셰너언처럼 또 천재 이제 오펜시브 코치가 될 거라는 또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음. 뭐 대학 시절 이제 워낙 보여준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받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 뭐 펜서스에서의 도전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패에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근데 음.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잠깐 부진하지만 조시 앨런이라는 이제 훨씬 더 높은 클래스의 쿼터백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이제 받았으니까 네. 음. 이 기회를 좀 살려서 예, 뭐 팀도 좀 살리고 자신의 어떤 평판, 뭐 나아가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까지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이 경기와는 이제 관련 없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그 SNS를 보다 보니까 2010 년대 초반에 워싱턴 그때 당시 레드스킨스죠. 그때 당시 코칭 스태프들의 인제 사진을 따와 가지고 예 음, 게시물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인제 워싱턴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코칭 스태프에 포함된 사람들이 카일 셔너한 나이너스 감독, LA 램스 감독 션 맥베이 그리고 지금 돌핀스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맥데니얼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 맷 라플로 이렇게 인제 4 명이 그때 당시에 모두 워싱턴에서 인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음, 인제 재밌는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참 그 4 명의 감독이 물론 이제 그때는 인제 경험도 많지 않고 지금까지 인제 지금처럼 이제 성장을 하기 전이니까 그런 또 모습이었겠습니다만 그런 감독 4 명이 동시에 있는 팀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찍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유기적이고 다 주고받는 거죠. 예, 뭐 음. 훌륭한 코치만 있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선수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성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섞이고 뭐 서로 시너지를 낼 때 뭐 어떤 스포츠를 불문하고 좋은 성적이 나는 거죠. 음. 뭐 어쨌든 그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까지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들을 다 리뷰를 해 봤는데 어 이제 저희도 인제 바이위크를 한번 가질 때가 됐죠. 네. 음. 이제 어 뭐 각자 인제 그 일신상의 이유로 인제 한 주 조금 쉬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바이위크를 갖겠다."라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어간 이후에 그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12 주차 경기에 대한 리뷰죠.
음. 12주차 경기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